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7일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마감 후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소식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랄까, 단순히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 이걸 떠나서요.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특히 그 기업의 미래 전망이나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거든요.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실적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에 담긴 의미, 특히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한 기대나 우려가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었다. 이런 느낌이었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장의 좀 미묘한 심리를 잘 보여주는 몇몇 기업들, 그 사례를 중심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왜 어떤 기업은 실적이 괜찮았는데도 주가가 빠지고 또 어떤 기업은 기대를 확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이렇게 딱 비교가 됐던 분야? 핀테크부터 시작해 볼까요? 블럭, 티커 SQ죠. 그리고 Affirm, AFRM.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 후 반응이 정말 정반대였어요. 블럭은 심지어 연간 전망치를 올렸는데도 주가가 크게 내렸다고요. 네, 블럭의 경우에요. 3분기 주당 순이익, 그 EPS랑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EPS는 0.54달러였는데 예상치가 0.63달러였고요. 매출도 61억 1천만 달러로 예상했던 63억 3천만 달러에 못 미쳤죠. 아, 실적이 좀 아쉬웠군요. 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회사가 연간 총이익 전망치는 오히려 올렸어요. 상향 조정한 거죠. 캐시앱이나 스퀘어 같은 핵심 사업이 여전히 잘 크고 있다는 신호였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는 12%나 급락했습니다. 와, 11%면 엄청나네요. 관련해서 공시도 나왔다고요? 네. 관련 내용을 담은 8-K 보고서도 공시됐고요. 그러니까 전망치를 올린 것보다 당장의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다는 실망감이 더 컸다고 볼 수 있겠죠. 음. 전망치를 올렸는데도 주가가 저렇게 빠진다는 건 시장이 뭔가 다른 걸 더 크게 봤다는 뜻이겠네요. 단기 실적 실망감? 아니면 블럭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 같은 게 작용한 걸까요? 네, 복합적인 것 같아요. 우선 예상치를 믿던 실적 자체가 투자자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웠을 거고요. 또 가이던스를 올리긴 했지만 그 폭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랄까, 핀테크 산업 전반의 경쟁이 점점 심해지니까 블럭의 수익성 개선 능력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가 붙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현재 실적과 미래 전망 사이에 어떤 괴리랄까, 그걸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해석한 대표적인 케이스 같아요. 아하. 반면에 어플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실적 내면서 주가가 확 올랐고요. 네, 어펌은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이었는데 EPS가 0.23달러, 예상치가 0.11달러였으니까 거의 2배가 넘었죠. 매출도 9억 3,300만 달러로 예상치 8억 8천만 달러대를 크게 넘어섰고요. 와, 실적이 정말 잘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이 소식에 시간 후에 주가가 9%나 뛰었습니다. 여기도 관련 8-K 공시가 있었고요. F펌의 경우는 현재 실적도 좋고 시장이 그 성장세를 믿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를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블럭하고는 반응이 확실히 달랐죠. 이야, 진짜 같은 핀테크 안에서도 이렇게 명암이 엇갈리네요. 단순히 업황만 볼 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상황, 그리고 시장이 그 기업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는 점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 로비노드 HOD 관련해서는 내부자 매도 소식이 있었다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큰 의미가 있을까요? 아, 네. 로빈후드의 최고 법률 책임자 시에로가 며칠 전이죠. 11월 3일에 약 365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팔았다는 뉴스가 다시 나왔는데요. 이건 폼4 공시를 통해서 이미 알려졌던 내용입니다. 아,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군요. 네. 보통 이런 내부자 매도는 사전에 짜인 거래 계획, 그 10b5-1 플랜에 따라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부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음. 다만 이제 회사의 주요 이벤트나 실적 발표 같은 걸 앞두고 내부자 거래가 나오면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이 매도건이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핀테크 사례만 봐도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미래 전망과 시장 해석이라는 주제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주제가 더 극명하게 나타난 다른 사례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특히 그 가이던스가 주가의 향방을 완전히 갈랐던 로크랑 두얼링고 얘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로크는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로쿠, 티커 ROKU죠. 정말 인상적인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3분기 매출이랑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거든요. 크게 옷돌았다고요? 네, 특히 광고 수익이 핵심인 플랫폼 부문 매출이 아주 눈에 띄게 성장했고요. 총 활성 계정 수도 8,500만 개를 넘어서는 등 주요 지표들이 다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4분기 가이던스까지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는 점이에요. 아, 가이던스까지 좋았다. 그렇죠. 과거 실적도 좋고 미래 전망까지 밝게 제시하니까 시장이 환호할 수밖에 없었죠. 시간외 거래랑 오늘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관련해서 당연히 8K 보고서랑 주주 서한도 나왔고요. 로쿠는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어떻게 주가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주는지 보여주는 거에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좋은 실적에 좋은 전망까지 더해지니까 시너지가 엄청나군요.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두올링고, DUOL입니다. 여기는 3분기 EPS가 예상치를 거의 5달러 넘게 상회했어요. 이거 뭐 말 그대로 역대급 서프라이즈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났죠.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20% 넘게 폭락했어요. 아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떨어진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미래에 대한 시장의 집착, 이걸 보여주는 핵심 사례입니다. 듀오링고의 3분기 실적 자체는 정말 놀라웠어요. 말씀하신 대로 EPS가 5.95달러로 예상치 0.76달러를 그냥 압도했고요. 매출도 예상을 웃돌았죠. 근데 문제는 4분기 예약, 부킹스 가이던스였습니다. 아, 예약 부킹스요? 그게 뭐죠? 이 예약 수치라는 게 앞으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선행 지표거든요. 그런데 두올링고가 내놓은 4분기 예약 전망치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당장 이번 분기 성적표는 거의 만점을 받았는데 다음 분기 혹은 그 이후의 성장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다는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두올링고처럼 구독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들한테는요, 현재 실적만큼이나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정말 중요해요. 이 예약 수치가 바로 그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데 이 수치가 기대에 못 미치니까 투자자들이 앞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하고 우려하면서 주식을 던진 거죠. 이야, 아무리 현재 실적이 좋아도 미래에 대한 그림이 좀 흐릿해지면 시장은 정말 가차없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에 공동 창업자이자 CTO의 주식 매도 소식, 폼4 공시죠, 이것도 약간의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핵심은 예약 가이던스 실망감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당연히 8K 실적 발표 공시랑 상세 내용을 담은 10-Q 분기 보고서가 제출됐고요. 정말 흥미롭네요. 로크랑 두올링고 사례를 딱 비교해보니까 시장이 단순히 발표된 숫자가 아니라 그 너머의 미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다거나 혹은 어떤 계획에 대해서 시장이 해석을 달리하면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었죠. 셀시우스 홀딩스, CELH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네, 셀시우스, CELH도 조정된 EPS와 매출은 시장 예상치로 웃돌았어요. 겉으로만 보면 실적 괜찮네?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주가는 무려 20% 이상 급락했습니다. 20%요? 이것도 엄청나네요. 네, 그 이유가 실적 발표랑 같이 나온 공시 내용 때문인데요. 3분기에 대규모 유통사랑 계약을 종료하면서 관련된 비용으로 약 2억 4,670만 달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2억 4,670만 달러요. 와, 금액이 엄청난데요. 이게 뭐 일회성 비용이라고 해도 왜 그렇게 큰 충격을 준 걸까요? 일단 이 비용 자체가 회사의 GAAP 기준 수익성에 큰 타격을 줬고요. 근데 더 중요하게는 이 계약 종료가 셀시어스의 앞으로의 유통 전략이나 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 키웠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 진짜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 앞으로 유통망은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 성장세가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아, 그런 불확실성. 네. 즉, 숨겨져 있던 비용 문제가 드러나면서 회사의 미래에 대한 신뢰도가 갑자기 확 떨어진 겁니다. 조정된 숫자 뒤에 숨어있던 위험 요인이 결국 주가 폭락을 불러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투명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군요. 숨겨진 비용이나 불확실성은 아무리 지금 숫자가 좋아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네요. 오픈도어, OPN 여기도 시장 반응이 아주 안 좋았죠. 턴어라운드 계획까지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폭락했다고요? 맞습니다. 오픈도어는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턴어라운드 계획, 이걸 제시했는데 시장은 이 계획에 전혀 신뢰를 보내지 않았어요.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가 13.4%나 폭락했으니까요. 13.4%? 네.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거나 아니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아주 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환사채 환매, 그러니까 Convertible Notes Repurchase 관련 8K 공시도 있었는데요. 특정 투자자가 가지고 있던 전환사채를 회사가 다시 사들이는 내용입니다. 전환사채 환매요. 그건 보통 어떤 의미로 해석되나요? 빚을 관리하거나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걸 막으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부채 부담을 줄이거나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물량을 미리 사들여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되는 걸 막거나 아니면 회사의 현금 흐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오픈도어의 경우처럼 시장이 회사의 근본적인 사업 계획, 그러니까 그 턴어라운드 계획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에서는 이런 재무적인 조치가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니 사업 개선은 제대로 못하면서 재무적인 기법에만 의존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받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맥락이 중요한 거죠. 아, 맥락이 중요하다. 네, 시장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는 어떤 조치도 약효를 발휘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정말 맥락이 중요하군요. 오늘 살펴본 블럭, 듀올링고, 셀시우스, 오픈도어 사례 모두 시장이 단순히 발표된 숫자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미래 전망, 또 숨겨진 위험, 계획의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얼마나 복합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주네요. 다른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흐름을 좀 뒷받침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볼만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 의료 분야의 힘젠 헐스 헬스, HMS죠. 여기는 최근에 긍정적인 3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죠. 판매를 위해서 노보노디스크랑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어요. 아, 위고비. 요즘 정말 핫한 약이죠. 네, 그렇죠. 이걸 판매하게 되면 HIMS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다만 동시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로부터 의약품 광고 관련해서 경고 서한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어서 뭐랄까 긍정적인 면과 좀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는 약간 복잡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미래 성장 기대감, 그러니까 위고비 판매 기대랑 규제 리스크, FTC 경고가 함께 있는 거군요. 보험 쪽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은데요. 레모네이드, 엘레멘디랑 올스테이트, ALL 모두 실적이 좋았죠. 네, 맞습니다. 레모네이드랑 올스테이트는 좋은 실적과 함께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얻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회사 모두 3분기 EPS와 매출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비트를 기록했는데요. 오, 둘 다요? 네, 특히 두 회사 모두 AI 기술을 활용해서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한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모네이드는 회사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분기 중 하나였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면서 AI 기반 전략의 성과를 내세웠고요. 얼스테이트 역시 AI를 통한 효율성 향상이 순이익 급증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AI가 정말 큰 역할을 했군요. 네, 시장이 납득할 만한 성과와 함께 미래 기술, 즉 AI 적용에 대한 긍정적인 스토리가 결합되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인 거죠. 당연히 실적 보고 관련 8-K와 주주 서한 등이 공개되었고요. 그렇군요. 스트리밍 쪽에서는 후보TV, FUBO가 좀 부진했죠. 여기도 혹시 가이던스가 문제였나요? 네, 맞습니다. 후보TV는 3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넘었지만 순손실 폭이 커졌고요. 결정적으로 4분기 매출 및 가입자 수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로쿠하고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죠. 아, 네, 스포츠 중계권료 부담 같은 비용 문제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결국 미래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에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디즈니, DIS 소식도 좀 흥미로웠어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랑 스트리밍 서비스를 묶는 번들 협상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디즈니는 아직 실적 발표 전인데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말씀하신 디즈니 플러스, 훌루, 맥스를 묶는 메가번들 출시 협상 소식이 대표적인데요. 이게 구독자 확보 경쟁이 정말 치열한 스트리밍 시장에서 디즈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잠재적인 호재로 해석된 거죠. 오, 메가번들 기대되네요. 네, 여기에 또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그리고 신작 애니메이션 위시메이커의 흥행 기대감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주가에 미리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의 잠재력에 시장이 더 주목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정말 많은 기업들의 소식을 살펴봤는데 확실히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미래, 그리고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블록과 애플의 엇갈린 반응, 로쿠와 듀올링고의 그 극명한 주가 차이, 셀시우스와 오픈도어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평가, 그리고 디즈니의 미래 기대감까지 전부 다 현재 실적 숫자, 그 너머의 이야기를 시장이 어떻게 읽어내고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실적 시즌처럼 정보가 막 쏟아질 때는 단순히 발표된 헤드라인 숫자만 봐서는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쉬워요. 가이던스는 어땠는지,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이슈는 없었는지, 또 경영진이 제시하는 미래 전략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결국 투자라는 게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행위이다 보니까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단서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오늘 특히 두드러졌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들이 청취자분께서 시장의 흐름을 읽고 또 정보를 해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룬 기업들의 더 자세한 실적 보고서나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저희를 다시 찾아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시장이 이토록 미래 예측에 집착하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오늘의 확실한 결과와 내일의 불확실한 약속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